장모가 돌아가셨는데 너는 골프를 치고 술을 마셔? 아버님, 장모님 돌아가셨으니 회사 지분이나 주세요. 30년을 그림자처럼 곁을 지켜준 아내의 장례식, 그 비통한 자리에 제가 아들처럼 믿었던 사위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중요한 미팅이라던 그놈이 사실은 골프장에서 내연녀와 샴페인을 터뜨리며 장모의 죽음을 축배로 기념했다는 걸 알았을 때 제 인생은 피눈물로 물들었습니다. 슬퍼하는 딸을 밀치고 나타나 어차피 죽은 사람인데 회사 지분이나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리던 그놈에게 제가 준비한 마지막 상속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인간이기를 포기한 짐승에게 제가 직접 설계한 가장 화려한 지옥, 지금부터 그 처절한 복수극을 시작합니다. 곧 시작될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하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미리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의 공기는 들이마실 때마다 폐부를 찌르는 얼음 조각 같았습니다. 상철은 벌써 5시간째 아내의 영정 사진만을 바라보며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침을 차려주며 오늘 저녁엔 맛있는 거 해줄게라고 웃던 아내였습니다. 30년을 그림자처럼 곁을 지켜준 반려자가 한 줌의 연기로 사라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더 미치게 만드는 것은 아내의 죽음 그 자체보다 이 비통한 자리에 마땅히 있어야 할 한 사람의 부재였습니다. 사위 김진호. 상철이 아들처럼 믿고 자신의 사업체 일부까지 맡겼던 그놈은 장모의 부고를 듣고도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 있어서 지방에 내려왔다는 짧은 문자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상철의 딸 민주는 옆에서 눈이 퉁퉁 부은 채 남편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오빠, 제발. 엄마 가시는 길인데 와야 하잖아. 민주의 목소리는 이미 쉬어버려 갈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간다는 기계적인 안내 멘트뿐이었습니다. 상철은 문득 아내의 외투 주머니에서 발견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사위 진호의 회사 명의로 된 대출 독촉장이었습니다. 금액은 자그마치 8억 원. 아내의 이름이 연대보증인으로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상철은 뒤통수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가끔씩 한숨을 내쉬며 진호 사업이 잘 돼야 할 텐데 라고 했던 말들이 가시가 되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내는 딸의 행복을 위해 사위의 탐욕을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상철의 비서가 낮은 목소리로 다가와 귀옛말을 전했습니다. 비서가 건넨 태블릿 PC 안에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지방 미팅을 갔다던 사위 진호는 지금 이 시각 서울 근교의 한 고급 골프장에서 환하게 웃으며 라운딩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젊고 화려한 옷차림의 여자와 함께 말입니다. 상철의 눈등에 굵은 힘줄이 솟구쳤습니다. 아내는 차가운 안치실에 누워 있는데 그 덕에 호의호식하던 사위는 푸른 잔디 위에서 유흥을 즐기고 있다니. 이것은 단순한 결례를 넘어선 인간으로서의 파멸을 의미했습니다. 상철은 태블릿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골프장으로 달려가 그놈의 멱살을 잡고 끌고 오고 싶었지만 상철은 애써 이성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소란을 피우는 것은 고인이 된 아내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진호야, 내가 감히 내 아내를, 내 딸을, 그리고 나를 기만해? 상철의 입술 사이로 짐승의 낮은 울음소리 같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아내의 영정 사진을 다시 한번 똑똑히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인자하게 웃고 있었지만 상철은 결심했습니다. 이 장례식이 끝나면
사위 진호의 인생도 장례식을 치르게 해주겠노라고 말입니다. 나이스 샷. 역시 우리 자기 실력이 대단해. 소윤의 간드러지는 칭찬에 진호는 어깨를 으쓱하며 거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곳은 서울에서 1시간 거리의 명문 골프장이었습니다. 장모의 부고를 들은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는 급한 사업 약속이라는 핑계를 대고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그에게 장모의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거추장스러운 장애물 하나가 사라진 경사나 다름없었습니다. 진호는 장모가 자신을 위해 서준 8억 원의 보증 서류가 이제 그녀의 사망과 함께 자신의 통제권 안으로 들어올 것을 계산하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진호는 주머니에서 요란하게 울려대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와이프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아, 진짜. 사람 즐겁게 놀고 있는데 눈치도 없어. 진호의 혼잣말에 소윤이 다가와 그의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왜요? 사모님이 또 찾으세요? 그냥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소윤의 질문은 걱정이라기보다 진호의 반응을 떠보는 여우 같은 수작이었습니다. 진호는 소윤의 허리를 거칠게 감싸 안으며 호쾌하게 웃었습니다. 가긴 어딜 가. 이제 곧 장인어른 회사 내 손에 들어올 텐데. 그때까진 좀 참아줘야지. 그들은 그늘집으로 자리를 옮겨 샴페인을 주문했습니다. 톡 쏘는 탄산 소리와 함께 투명한 잔에 황금빛 액체가 채워졌습니다. 진호는 잔을 높이 들며 소윤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다 장모님 덕분이야. 그 노인네가 죽으면서 나한테 큰 선물 하나 남겨주고 갔거든. 사망보험금에 아내 명의로 된 강남 빌딩까지. 이제 곧 내 명의로 바뀔 거야. 소윤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정말? 그럼 나 약속한 차 바꿔주는 거지? 진호는 소윤의 코끝을 툭 치며 호기롭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포르쉐 최신형으로 뽑아줄게.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파렴치한 대화와 웃음소리가 바로 건너편 숲속에서 지켜보던 카메라 렌즈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상철의 비서는 숨을 죽인 채 진호의 일거수일투족을 영상으로 기록했습니다. 특히 진호가 장모의 죽음을 조롱하며 샴페인을 터뜨리는 장면에서는 비서조차 주먹을 꽉 쥘 정도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 비서는 촬영된 영상을 즉각 상철에게 전송했습니다. 전송된 영상을 확인한 상철은 차 뒷좌석에서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내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사위라는 놈은 내연녀와 함께 아내의 죽음을 안주 삼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진호가 사업이 힘들다며 아내에게 손을 벌렸던 것, 아내가 상철 몰래 돈을 마련해 주느라 얼마나 고생했을지, 그 모든 것이 진호의 철저한 계산이었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시려왔습니다. 그래, 진호야. 내 세상이 온 것 같지? 마음껏 즐겨둬라. 내가 마시는 그 샴페인이 내 인생의 마지막 축배가 될 테니까. 상철의 낮은 목소리가 차 안을 서늘하게 채웠습니다. 장례식장에 갑자기 역한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하던 빈소는 한 남자의 난입으로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사위 진호였습니다. 그는 상복은커녕 낮에 입었던 골프복 차림 그대로 흙 묻은 신발을 신은 채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아거, 장모님 가시는 길 참 멀기도 하네. 진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애도가 아니라 짜증이었습니다. 그는 향을 피우려다 중심을 잃고 영정사진 앞에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민주가 기겁하며 달려와 그를 부축하려 했지만 진호는 민주의 손을 더럽다는 듯 쳐냈습니다. 이거 너까지 왜 이래? 나 피곤해 죽겠는데 꼭 여기까지 와야 했어? 진호의 고함에 조문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사위야? 짐승도 저러지는 않겠다. 친척들의 비난이 쏟아졌지만 진호는 오히려 눈을 부릅뜨며 대들었습니다. 뭐요? 당신들이 내 사업에 돈 한 푼 보태줬어? 장모님 가시는 길에 내가 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아나무인도 이런 아나무인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창피함과 슬픔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보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상철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무거웠지만 눈빛만큼은 서슬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상철은 진호의 뒷덜미를 낚아채듯 잡아 상주 대기실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상철의 손바닥이 진호의 뺨에 날카로운 파열음을 내며 꽂혔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놈. 내가 여기가 어디라고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상철의 호통에도 진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얼얼한 뺨을 만지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아버님, 아니 회장님. 이제 체면 칠해는 그만하시죠. 장모님 돌아가셨으니 보증 섰던 돈이랑 집은 이제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그게 돌아가신 분 유언이나 다름없거든요. 진호의 입에서 나온 유언이라는 단어에 상철은 구역질이 났습니다. 아내는 죽기 직전까지 이놈의 빚을 갚아주려 전전긍긍했는데 정작 이놈은 아내의 죽음을 돈으로 환산하고 있었습니다. 너 내 아내가 왜 죽었는지 정말 몰라서 이러는 거냐? 상철의 물음에 진호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심장이 약해서 돌아가신 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 아, 혹시 상속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 변호사 통해서 얘기하시죠. 진호는 문을 거칠게 열고 나가며 민주를 밀치고 사라졌습니다. 두고 보세요. 이 집구석 재산 내가 다 가져올 테니까. 문 밖에서 모든 대화를 들은 민주는 바닥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던 남자가 엄마의 죽음 앞에서 저토록 잔인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주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왜 죽기 전날 밤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미안하다, 민주야. 엄마가 미안해라며 울었는지 말입니다. 엄마는 진호의 협박과 강요에 못 이겨 상철 몰래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상철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아빠, 나 저 사람 가만 안 둬. 내가 죽여버릴 거야. 민주의 눈에는 이제 슬픔 대신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내를 땅에 묻고 돌아온 집은 묘지보다 더 적막했습니다. 상철은 홀린 듯 아내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평소 아내가 소중히 여기던 작은 목재금고, 그 안에는 상철이 전혀 몰랐던 아내의 지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낡은 일기장이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나타난 글귀에 상철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오늘도 진호가 왔다. 민주를 생각해서 참아야 하는데 그 아이의 이혼을 무기로 나를 협박하는 그 눈빛이 무섭다. 8억. 그 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일기장 곳곳에는 눈물에 번진 잉크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상철은 일기장을 한 장씩 넘길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진호는 장모를 인간이 아닌 인출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한테 말하면 민주 인생 끝나는 줄 아세요. 늙은이가 돈 쌓아두면 뭐해? 죽으면 다 썩을 텐데. 일기장에 적힌 진호의 폭언들은 상철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게다가 비서가 가져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아내가 피눈물을 흘리며 마련해준 8억 원은 사업 자금이 아니라 해외 도박 사이트와 내연녀의 명품 가방, 외제차 레스료로 증발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따로 있었습니다. 상철은 아내가 쓰러졌던 날의 거실 CCTV 영상을 복구했습니다. 평소 아내가 보안을 위해 숨겨두었던 카메라였습니다. 영상 속 진호는 쓰러져가는 아내를 향해 윽박지르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 말하라고. 금고 안에 현금 있는 거 다 알아. 아내가 가슴을 부여잡으며 고통스럽게 바닥을 뒹굴고 있는데도 진호는 그녀의 손에 들린 핸드폰을 빼앗아 던져버렸습니다. 119에 신고하려는 아내의 마지막 희망을 무참히 짓밟은 것입니다. 진호는 아내가 숨을 헐떡이며 의식을 잃어가는 것을 빤히 지켜보다가 금고에서 금괴 몇 개를 챙겨 유유히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상철은 모니터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 상철의 입에서 피 섞인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살인이었고 기만이었습니다. 상철은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법으로 심판하는 것은 너무 가볍다. 그놈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돈과 성공을 이용해 스스로 지옥불로 걸어 들어가게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그때 상철의 핸드폰으로 의문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회장님, 김진호의 아킬레스건을 알고 있습니다. 돕고 싶습니다. 발신인은 진호의 비서이자 내연녀로 알려진 소윤이었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지는 야심한 밤, 상철은 소윤을 만났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소윤은 상철에게 두꺼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저도 그놈 때문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김진호가 우리 집 공장을 가로채는 바람에 아버지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죠. 전 복수를 위해 그놈 곁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소윤의 눈에도 상철과 같은 깊은 원한의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적의 적은 동지라고 했던가요? 상철은 소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다. 그놈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다고 믿는 순간 가장 처참하게 떨어뜨려 주지. 두 사람의 검은 공모가 시작되면서 진호를 향한 거대한 덫이 설계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정만이 감도는 일식집 루만, 상철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눈앞의 사위를 응시했습니다. 며칠 전 장례식장에서 행패를 부리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진호는 제법 점잖은 체하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진호야,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 아내가 너를 참 아꼈지 싶다. 너랑 싸워봤자 남는 게 뭐가 있겠니? 상철의 낮은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과 화해의 의지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진호는 속으로 늙은이가 이제야 항복을 하는구먼이라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때 상철이 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소윤이 미리 작업해둔 신도시 상업지구 독점 개발 계획서였습니다. 진호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평소 그가 그토록 갈망하던 정보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버님? 진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상철은 짐짓 아까운 듯 서류를 손으로 덮으며 말했습니다. 내 은퇴 전 마지막 대형 프로젝트다. 투자금만 확보되면 1년 안에 10배 수익은 보장된 건데 내가 몸이 안 좋으니 너에게 이 사업권을 넘길까 한다. 진호의 심장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소윤이 진호의 팔을 살며시 잡으며 부추겼습니다. 자기야,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하시는 사업이면 확실하잖아요. 제가 알아봤는데 이미 대기업들도 눈독 들이고 있대요. 소윤의 간드러지는 목소리와
은밀한 향취가 진호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진호는 이제 의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 기회를 잡아 상철의 회사를 집어삼키고 자신을 무시하던 세상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하겠습니다. 투자금은 어떻게 마련하면 됩니까? 상철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사업 파트너들이 까다롭다. 내 성의를 보여야 해. 내가 가진 주식,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그리고 민주 명의로 된 강남 빌딩까지 담보로 잡아야 형식이 갖춰질 거다. 진호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민주의 빌딩은 장모가 죽기 전 딸에게 남긴 유일한 안전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소윤이 그의 손등을 간지럽히며 속삭였습니다. 성공하면 강남 빌딩이 아니라 빌딩 몇 채를 더 살 텐데 뭘 고민해? 그 한마디에 진호의 망설임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모님 보험금 나온 것도 있으니 그것까지 싹 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보겠습니다. 진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 어둠 속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민주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자는 엄마가 죽은 지 며칠도 지나지 않아 그 피 같은 돈을 도박 같은 투기에 던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내 연녀의 유혹에 넘어가 실실 웃으면서 말입니다. 민주는 자신의 손톱등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김진호, 당신은 오늘 당신 손으로 지옥문을 열었어. 민주는 아버지가 설계한 이 덫이 진호를 얼마나 처참하게 찢어놓을지 상상하며 차가운 눈물을 훔쳤습니다. 룸 안에서는 진호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고 상철은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잔을 비웠습니다. 그것은 사형 집행 전의 마지막 축배였습니다.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상철의 집무실은 무거우면서도 화려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진호는 얼굴에 흥분이 가득한 채 가죽 가방을 열어 서류 뭉치들을 쏟아냈습니다. 여기 제 아파트 담보 서류, 주식 양도증, 그리고 민주명의 빌딩 위임장까지 다 가져왔습니다. 사채 시장에서 급하게 땡긴 현금 20억도 입금 준비 끝났고요. 진호의 목소리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당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벼랑 끝에서 황금 옷을 입고 뛰어내리려 한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소유는 능숙하게 계약서를 펼쳐 진호 앞에 놓았습니다. 자기야, 여기 수익 배분율 보이죠? 80%예요. 아버님이 정말 큰 결심하신 거니까 오차 없이 서명해야 해요. 소윤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 아래에는 교묘하게 배치된 독소 조항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투자자의 도덕적 해이나 범죄 연루 시 모든 권리는 발행인에게 귀속되며 원금 회수는 불가하다는 치명적인 문구였습니다. 하지만 욕망에 눈먼 진호에게는 오직 80%라는 숫자만 크게 보였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인감도장에 인주를 묻혀 종이 위에 쾅 소리가 나도록 찍어 눌렀습니다. 잘했다, 내 사위. 상철이 자리에서 일어나 진호를 가볍게 안아주었습니다. 진호는 상철의 품에 안겨 이 늙은이, 이제 당신 시대는 끝났어. 곧 이 회장실 주인도 나로 바뀔 테니까라고 생각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상철이 그의 귓가에 대고 속삭인 말은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에게 바치느라 고생했어. 진호는 그 말이 단순히 고맙다는 뜻인 줄 알고 더 크게 웃어젖혔습니다. 소유는 미리 준비한 고급 와인을 가져와 잔을 채웠습니다. 루비빛 액체가 잔 안에서 일렁였습니다. 진호는 잔을 높이 들며 소윤과 눈을 맞췄습니다. 자,
우리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진호가 와인을 들이켜는 순간 상철의 비서는 조용히 방을 나가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담당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집행하시죠. 상철은 와인을 마시는 대신 책상 위에 놓인 아내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이제 거의 다 왔어. 그놈이 당신에게 했던 것보다 만 배는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줄게. 상철의 눈에 서늘한 안광이 스쳤습니다. 와인을 마시는 진호의 목줄기가 요동쳤습니다. 소유는 그 모습을 보며 소름 끼치도록 아름다운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와인이 진호가 누릴 수 있는 마지막 사치라는 것을요. 그녀의 가방 안에는 진호가 지난 몇 년간 저지른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 증거가 담긴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상철과 소윤, 그리고 죽은 아내의 원한이 얽힌 거대한 그물이 이제 막 진호의 목을 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호는 그것도 모른 채 아버님, 내일 당장 착공식 준비하겠습니다. 라며 허세를 떨었습니다. 상철은 그를 보며 아주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옥행 열차의 출발 신호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래. 장인어른, 아버님. 진호의 단발마 같은 비명이 비어있는 사무실 복도를 울렸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장밋빛 미래를 꿈꾸던 그의 공간은 이제 검은 정장을 입은 수사관들로 가득 찼습니다. 책상 위의 명패는 바닥에 떨어져 깨졌고 그가 소중히 여기던 금고는 강제로 개방되었습니다. 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상철에게 전화를 걸고 또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기계음뿐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 소윤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소윤아. 소윤아, 도와줘. 진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1분 뒤 도착한 답장은 진호의 심장을 얼려버렸습니다. 김진호 씨, 우리 아빠 공장 뺏고 길거리로 내몰았을 때 생각 안 나? 당신이 죽인 우리 아빠 대신 상철 회장님이 복수해 주신 거야. 잘 가. 메시지를 읽는 진호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소유는 처음부터 상철의 사람이었고 자신의 파멸을 위해 준비된 사냥개였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수사관들에게 끌려 건물 밖으로 나온 진호 앞에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상철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쏟아지는 빗속에서 우산을 받쳐든 상철의 모습은 마치 저승사자 같았습니다. 아버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거 다 소윤이가 시킨 거예요. 진호는 빗물 섞인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상철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철은 혐오스러운 벌레를 보듯 진호를 내려다보며 핸드폰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진호의 추악한 민낯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장모가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데도 금고 비밀번호를 대라며 목을 조르던 모습,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아내를 두고 감개를 챙겨나가던 그날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이건 진호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내 놈이 인간이냐? 내 아내가 죽어갈 때 너는 돈을 챙겼지. 이제 그 돈이 내 목을 죄는 밧줄이 될 거다. 상철의 목소리는 비바람을 뚫고 진호의 귓전에 박혔습니다. 진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의 모든 변명은 무력했습니다. 경찰 호송차의 뒷문이 거칠게 닫혔습니다. 철컥하는 소리는 진호의 인생에 종지부를 찍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창살 너머로 보이는 상철은 여전히 미동도 없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탐했던 그 수십억의 돈도 화려한 지위도 모두 신기루였다는 것을요. 그는 이제 텅 빈 깡통이 되어 차가운 감방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벌써 그의 남은 가족들을 찾아가기 시작했고 그가 서명한 계약서 덕분에 그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더미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진호는 어둠 속에서 머리를 벽에 짓방아 찧으며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들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진호가 차지하려 했던 가짜 낙원은 순식간에 해체되었습니다. 그가 자랑하던 펜트하우스에는 빨간 압류 딱지들이 덕지덕지 붙었고 수입 명품 가구들은 무미건조한 인부들의 손에 들려나갔습니다. 민주는 그 난장판 한복판에 서서 남편의 흔적을 지워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도장이 찍힌 이혼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됐어. 그 사람은 자기가 만든 지옥에서 평생 나오지 못할 거야. 민주는 창밖의 붉은 노을을 보며 은조렸습니다. 엄마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여전했지만 적어도 그 원수를 갚았다는 사실이 그녀를 숨쉬게 했습니다. 문 밖에서는 진호의 부모들이 여전히 고함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돈어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진호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지만 민주는 문을 열어주는 대신 경비원들을 불러 그들을 끌어냈습니다. 그들은 아들이 장모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내연녀와 놀아났다는 사실을 알고도 오직 돈 때문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뻔뻔함은 진호의 그것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차갑게 식은 거실 바닥에 앉아 엄마가 좋아하던 차를 우려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더 이상 탐욕의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상철은 아내의 유골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의 그 차가웠던 공기와는 달리 봉안당 안은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아 평온했습니다. 상철은 유골함 옆에 놓인 아내의 환한 사진을 손끝으로 어루만졌습니다. 여보, 이제 다 끝났어. 그놈 자기가 제일 좋아하던 돈 때문에 망했어. 감옥 안에서도 평생 빚에 시달리며 살 거야. 상철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아내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상철이 감당해야 할 남은 슬픔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우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상철은 주머니에서 소윤이 보낸 마지막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아버지의 한을 풀었습니다. 다시는 김진호 같은 괴물이 생기지 않는 세상에서 살고 싶네요. 건강하세요. 소윤은 이미 공항을 떠나 멀리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던졌던 그녀도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삶을 찾은 것이겠지요. 상철은 핸드폰을 끄고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복수는 달콤할 줄 알았으나 그 끝에는 씁쓸한 한약 같은 여운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통스러운 독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었습니다. 텅 빈 집으로 돌아온 상철은 아내의 빈자리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위의 협박도 아내의 숨겨진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상철은 서재 깊숙한 곳에서 아내와 신혼여행 때 찍은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우리 참 좋았는데, 그지? 상철은 사진 속 아내의 얼굴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권선징악. 세상은 정의가 승리했다고 말하겠지만 상철은 그저 아내에게 부끄럽지 않은 남편이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는 사진을 가슴에 꼭 품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길었던 장례식이 이제야 비로소 끝난 것 같았습니다. 어둠이 내린 거실에는 상철의 고요한 숨소리만이 아내의 영혼과 대화하듯 잔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차가운 금속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인 교도소 접견실. 그곳에 앉아있는 진호는
더 이상 예전에 화려했던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6개월간의 수감 생활, 그리고 감옥 밖에서 들이닥친 사채업자들의 압박은 그를 산송장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누군가에게 얻어맞은 듯한 멍자국이 선명했고 깔끔하게 빗어 넘겼던 머리카락은 듬성듬성 빠져 흉측했습니다. 그때 두꺼운 유리병 너머로 상철이 나타났습니다. 상철은 마치 산책이라도 나온 사람처럼 평온하고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진호는 상철을 보자마자 미친 듯이 수화기를 붙잡았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제발요. 저 여기서 죽어요. 안에서 사람들이 매일 밤 저를 죽이겠다고 협박해요. 제발 돈 좀 써서 저 좀 빼내주세요. 진호의 목소리는 갈라진 쇳소리 같았습니다. 그는 유리벽에 머리를 찌우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상철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품 안에서 낡은 서류 한 장을 꺼내 유리벽에 바짝 붙였습니다. 그것은 진호가 그토록 탐냈던 아내의 비밀 금고에서 나온 진호의 이름으로 된 저축보험 서류였습니다. 이게 뭔 줄 아느냐? 상철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습니다. 내 아내가 죽기 전날까지 부었던 보험이다. 내가 사업 실패해서 길거리에 나앉을까봐 자기 몰래 모은 돈으로 넣어주려고 준비했던 거야. 그런데 너는 그 사람의 숨통을 끊어놓고 금괴를 챙겨나갔지. 진호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내는 자신을 지옥에서 구하려 했으나 자신은 그 구원줄을 제 손으로 잘라버린 셈이었습니다. 상철은 서류를 천천히 접으며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내가 사인했던 그 80억 프로젝트. 그거 애초에 없었다. 내가 널 위해 만든 종이 성이었지. 진호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입을 벌렸습니다. 뭐라고요? 내 탐욕이 눈을 가려서 보지 못한 거다. 너는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에 내 인생 전부를 건 거야. 이제 내가 가진 건 빚뿐이고 내 부모는 길거리로 쫓겨났다. 이게 내가 준비한 내 장례식의 완성이다. 상철의 말은 비수가 되어 진호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진호는 허탈한 듯 실성한 사람처럼 낄낄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유령이었다고? 내가 그 가짜에. 웃음은 이내 처절한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상철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진호의 절규를 등 뒤로 한 채 그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접견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상철의 뺨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상철은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비로소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진호는 이제 평생을 감옥 안에서 그리고 감옥 밖 사채업자들의 그림자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한 지옥, 그것이 상철이 사위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폭풍 같았던 시간이 지나고 세상에는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잠든 추모공원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상철은 아내의 묘비 앞에 서서 정성스럽게 꽂아둔 꽃들을 정리했습니다. 옆에 선 민주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과거의 슬픔 대신 내일을 향한 단단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재단 개소식 잘 끝났어요. 엄마도 하늘에서 기뻐하시겠죠? 민주의 목소리에 상철은 인자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철은 아내의 유산과 진호에게서 회수한 모든 재산을 털어 범죄 피해자 지원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과 사기에 고통받는 이들을 돕기 위한 곳이었습니다. 상철은 더 이상 건설사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재단에 출근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상처를 닦아주는 평범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겨준 사랑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어. 당신은 결코 헛되이 가지 않았어. 상철은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그때 민주의 핸드폰으로 사진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멀리 북유럽의 평화로운 풍경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소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평범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민주 씨, 저는 이제야 숨을 쉬는 것 같아요. 두 분도 꼭 행복해지셔야 해요. 소윤의 진심 어린 메시지에 두 사람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복수는 누군가를 파멸시키는 파괴적인 행위인 줄 알았으나 그 과정을 통해 남겨진 이들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상철은 민주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민주야,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비극이 닥치기도 하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지고 악은 제자리를 찾아가게 마련이란다. 우리는 그저 오늘 하루를 열심히 그리고 선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야. 상철의 말에 민주는 아빠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하늘 위로 뭉게구름이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언덕 위에서 바라본 도시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또 다른 욕망을 쫓고 누군가는 배신에 아파하겠지만 상철은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겨준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옳은 길을 가야 한다는 그 평범한 진리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황금빛 노을이 두 사람의 등 뒤를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비극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그렇게 찬란한 희망의 빛 속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권선징악, 그 당연하고도 어려운 법칙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락방 열차가 다음 역을 향해 나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